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그럼 오늘의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 서울 모처에 살고 있는 30대 여성입니다. 아들 하나에 남편 하나 그리고 뱃속에 애 하나를 담은 채 살고 있어요. 조만간 애가 태어나면 저희 식구는 총 4명이 되겠네요. 벌써부터 걱정이 태산입니다. 두 남자만으로도 하루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모르게 바쁘게 살고 있는데 거기에 하나를 더하면 정말 정신없게 될 테죠. 그래도 행복합니다. 지금의 이 행복이 평생 갈 수 있게 해달라고 매일 기도하고 있을 정도예요. 물론 매번 그럴 수 없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살다 보면 때론 불행이란 게 수시로 들이닥친다는 것도 알고요. 잘 살건 못 살건 상관없이 그리 되더군요. 그리 오래 산 건 아니지만 당장 제 부모님만 봐도 알 수 있는 사실이었으니까요. 저희 엄마 아빠가 참 부침이 많으셨어요. 저희 아빠 때문이에요. 아빠가 누구 밑에서 월급 받으며 안정되게 사는 걸 잘 못하셨어요. 요즘이라면 최고의 직업군에 속하는 공무원을 그만두신 것만 봐도 알 수 있었죠. 좋게 말하면 아이디어가 넘치시던 분이었고 엄마 말대로 하자면 뜬구름 잡는 게 천성인 분이셨답니다. 그렇다고 가족의 생계를 나몰라라 하는 그런 무책임한 분은 아니셨어요. 항상 엄마와 저를 위해 열심히 일하시는 분이셨거든요. 저희 아빠가 60대 중반이세요. 보통 그 연배의 남자들이 가정보다는 일을 중시하는 경우가 많았죠. 워낙 힘겨운 시절을 살다 보니 가족을 먹여 살리려고 일에 매달려야 했기 때문 아닐까요? 근데 저희 아빠는 안 그러셨어요. 어린 시절 학교에 부모님이 오시는 행사에는 언제나 오시던 분이셨어요. 그래서 친구들의 부러움을 산 게 한두 번이 아니었죠. 친구 아빠들은 그런 경우가 거의 없었거든요. 그만큼 가정적이고 자상하신 분이셨어요. 다만 하고 싶은 일이 많으셔서 안정된 생활을 꾸리는 건 좀 못하셨죠. 그래서 이사도 많이 다녔답니다. 제가 초등학교를 무려 3곳을 다닌 이유예요. 그렇다고 저희가 가난하게 살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엄마야 매번 그 안정된 공무원 때려치고 이 일 저 일하는 아빠를 못마땅해 하셨지만 사실 공무원을 했다면 더 풍족하게 못 살았을 건 뻔했답니다. 지금도 공무원은 박봉이라잖아요. 하물며 아빠가 공무원이던 시절은 훨씬 더했다더라고요. 가끔 조그만 집으로 이사를 했던 기억은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보면 친구들보다 잘 살았던 것만은 분명합니다. 아빠가 사업 수완이 없지 않았다는 증거였죠. 그래도 여자 입장에서는 고정적으로 월급을 가져다 주는 게 더 좋았을 테니 엄마가 불평하긴 하셨지만 딱히 그럴 이유는 없었어요. 저희 외할아버지가 언제나 아빠를 소중히 여기신 것만 봐도 알 수 있는 사실이었어요.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외할아버지가 정말 똑똑하고 어진 분이셨어요. 중학교도 제대로 못 나오셨다고 들었는데 제가 보기에도 정말로 아는 것도 많고 주변 사람들 역시 모르는 게 있으면 먼저 할아버지에게 여쭐 정도였답니다. 걸어다니는 백과사전이라고 그럴 정도였어요. 비록 가족을 위해 일에 매달리기는 하셨지만 그러면서도 항상 자신의 짧은 학력을 메우기 위해 누구보다 노력하시던 분이셨어요. 그를 위해 하신 게 바로 평생 신문을 보신 거였답니다. 요즘도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예전에는 신문을 구독하는 경우가 많았대요. 할아버지가 바로 그 산증인이세요. 돌아가실 때까지 집으로 신문을 배달받으셨거든요. 매일 아침 집으로 배달되어져 오는 신문을 꼼꼼히 읽고 나신 뒤에라야 비로소 일을 시작하셨대요. 한평생을 그렇게 사셨으니 모르는 게 없어진 것도 당연했죠. 이쯤에서 저희 집 가보에 대해 잠깐 말씀드려야 할 것 같네요. 저희 본가에 가면 방 하나를 가득 메운 신문들이 있답니다. 할아버지가 모으신 것들이에요. 물론 모든 신문이 다 보관되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려면 온 집을 다 메워도 모자라지 않을까요? 그건 아니고 특별한 날짜의 신문만 보관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저희 엄마가 태어난 날의 신문이라거나 혹은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날의 신문, 그리고 엄마 아빠가 결혼한 날, 심지어는 제가 태어난 날의 신문도 있어요. 한마디로 저희 가족의 역사적인 날 발행된 신문들이 고스란히 보관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날짜엔 광고명 같은 곳에 할아버지가 손수 기록하신 내용들도 적혀 있고요. 처음에 그걸 보고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제가 태어난 날 신문을 보면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동의대 사태 주동자의 살인죄 적용이라는 기사도 있고 동아 아파트 공급 공고라는 광고도 있답니다. 날짜까지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건 제 개인정보라 못 알려드리는 점 이해 부탁드려요. 그 신문엔 할아버지가 이렇게 써놓으셨답니다. 마냥 아기 같던 내 딸이 부모가 되었다. 덕분에 난 할아버지가 되었고 저 조그만 놈이 살아갈 세상이 모쪼록 내가 살아온 세상보다는 훨씬 더 안락한 곳이 되기를. 네, 정확히 말하면 그건 신문이 아니라 할아버지의 일기장이라고 해야 옳겠네요. 제 생일이나 엄마의 결혼식처럼 특별한 날들의 신문만 있는 건 아니니까요. 할아버지가 겪어온 수많은 날 중 가슴에 남는 날들의 소회를 담은 신문들도 적지 않답니다. 그래서 그 양이 엄청난 거랍니다. 말이 길었죠. 아무튼 누구보다 현명했던 외할아버지가 아빠를 인정한 것만 봐도 저희 아빠가 아무 생각 없는 그런 사람이 아니란 걸 말하고 싶어서 이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사업이란 게 언제나 성공만을 담보할 수는 없는 일이겠죠. 그래도 제가 대학에 진학할 무렵에는 아빠의 일이 잘 풀렸습니다. 덕분에 아무 걱정 없이 학교를 다닐 수 있었던 거죠. 주변 친구들이 학자금 대출을 알아보러 다닐 시간에 전 공부에만 매진할 수 있었던 건 역시 아빠의 노력 때문이었답니다. 큰 탈 없이 대학 시절을 보내고 난 저는 운 좋게도 취업 대란을 뚫고 나름 괜찮은 회사에 취직하게 되었어요. 정말로 평탄한 삶을 살았던 거죠. 그러던 제가 처음이자 마지막 실연이랄 일이 다가왔습니다. 바로 남편과의 만남이었어요. 남편은 친구의 소개로 만나게 된 사람이었습니다. 다들 그런 경험 있으실 거예요. 주변에 누군가가 소개팅을 해달라니 많이 하는 것들이요. 사실 제 취향은 아니었어요. 그런 식으로 사람을 만난다는 게 뭔가 부자연스럽게 느껴졌달까요? 그래서 대학 시절 그 많던 미팅 기회를 대부분 흘려보냈답니다. 서너 번 해보긴 했는데 영 아니더라고요. 덕분에 제대로 된 연애 한번 못하고 나이를 먹어가는 중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친구가 소개팅을 주선하겠다고 한 거였어요. 진짜 괜찮대. 소개해준 선배가 자기가 여자였으면 절대 포기 못한다고 그랬을 정도라니까. 그런 사람이면 네가 하지. 왜 나한테 그래? 너 지금 그 말 지승호한테 해라. 아마 나 죽인다 그럴걸? 내가 진짜 왜 지승호를 만나서 굴러온 호박을 발로 차는 건지. 승우 씨가 어때서? 착하고 성실하고. 왜 그 말은 빼? 키 작고 못생기고. 이게 말 조심 안 하고. 네 남자친구를 못생겼다고 말하면 네 기분이 나아져? 사실이 그런걸. 그래도 내가 좋다잖아. 남자 인물 뜯어먹고 살 나이도 아니고. 네, 우리 아기 다 컸네. 암튼 나가보자니까. 선배 말에 따르면 어디 하나 모자란 구석이 없대. 키 크고 잘생기고 성격도 좋대. 게다가 집이 끝내주게 부자라는데 사실 나도 잘 안 믿겨. 이런 남자가 뭐가 아쉬워서 소개팅을 한다는 건지. 이것 봐. 드디어 본심이 나오네. 네가 말하고도 이해가 안 되지? 그건 그 선배가 한 말이 엄청나게 과장되었다는 소리라고. 네 말대로 키 크고 잘생기고 성격 좋은데 부자기까지 한 사람이 뭐가 아쉬워서 소개팅을 할까? 그런 남자면 애저녁에 다른 여자들이 채갔지. 네 말이 맞아. 그래도 한 번만 나가줘. 나 이번 소개팅 파토 내면 선배한테 진짜 죽어. 경은아, 진짜 목숨이 걸린 문제야. 내가 죽어야 네 맘이 편하겠니? 그렇게까지 매달리니 방법이 없었어요. 결국 생각지도 않은 소개팅을 하게 되었죠. 정말로 아무런 기대도 하지 않았던 자리였어요. 해보신 분은 알지만 소개자들이 하는 말은 대부분 거짓말이거든요. 이런 말 죄송하지만 멀쩡한 사람이 뭐가 아쉬워서 소개팅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소개팅에 나오는 사람들은 대체로 평균 이하일 확률이 높은 거죠. 남편도 당연히 그럴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남편을 만났어요. 박선우라고 합니다. 이경은이에요. 저희 둘 다 이름만을 말하고는 잠시 꿀먹은 벙어리가 되어야 했습니다. 남편이 알면 기고만장할까봐 말 안 했는데 저 진짜 놀랐어요. 제 신랑이라서 부풀리는 게 아니라 진짜 소개자가 말한 그대로였거든요. 성격이니 집안 재산까지는 몰랐지만 일단 외모나 키는 정말 그랬어요. 도대체 그렇게 생긴 남자가 왜 소개팅 같은 걸 하나 싶을 정도였습니다. 남편도 그랬대요. 제가 생각한 게 아니라 남편이 직접 자기 입으로 말했답니다.
내가 나가기 전에 그런 소리를 들었어. 소개팅은 폭탄들이나 나오는 거라고. 그렇게 알고 나가서 솔직히 시간만 때우자 싶었거든. 근데 진짜 폭탄이지 뭐야. 내가 진짜 완전 놀랐다. 뭐야? 내가 폭탄이라고? 근데 왜 결혼했어? 이것 봐, 벌써 발끈하기는. 한국말은 끝까지 듣는 거라고 몇 번을 말해. 내가 알던 폭탄이랑은 너무 달라서 너 보고 내 심장이 폭발하는 줄 알았다니까. 진짜 말만 번지르르 하지. 밖에 나가서 다른 여자한테 그렇게 말하기만 해. 진짜 오빠 죽고 나 살 거다. 아이고 무서워라. 아이 근데 넌 어땠어? 뭐가? 나 처음 봤을 때 어땠냐고. 어떻긴 뭐. 그냥 남자구나 했지. 정말? 아무 느낌 없었다고? 없지. 억지로 끌려 나온 거였는데. 아무래도 거짓말 같은데. 솔직하게 말 안 해. 최대한 솔직한 건데요. 알고 보니 남편도 저처럼 친구 협박에 못 이겨 땜빵을 나온 거였대요. 그러니까 원래 나올 사람은 저도 남편도 아니었던 거죠. 참 신기했어요. 둘 다 땜빵으로 나와서 서로 한눈에 반해 결혼까지 꼴이 나는 경우가 얼마나 되겠어요. 인연이라는 게 그런 거겠죠. 남편은 아니겠지만 제겐 첫사랑이었어요. 도저히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남자였답니다. 아무리 바빠도 제 퇴근 시간을 맞추기 위해 상사의 눈총을 무릅쓰고 저희 회사 앞으로 오는 남자였어요. 아무 날도 아닌데 꽃 한 송이를 불쑥 내미는 로맨틱한 남자 말입니다. 흔히 집이 부자라면 은연중에 티를 내기 쉬운 그런 거만함도 없었어요. 물론 가끔은 값비싼 식당에서 말도 안 되는 돈을 지불하고 밥을 먹기도 했지만 그건 아주 특별한 날의 이벤트에 국한된 거였죠. 그게 아니라면 보통은 평범한 연인들처럼 평범하게 영화를 보고 밥을 먹고 하는 그런 사람이었답니다. 그래서일 거예요. 처음 남편을 소개받을 때 남편 집이 엄청난 부자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남편만 보면 그게 실감이 잘 안 났어요. 당장 차도 소형차였거든요. 남편 집이 잘 살건 못 살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었겠습니까? 중요한 건 저희 둘이 서로를 너무 사랑한다는 거였으니까요. 그래서 특별히 그에 대해 묻지도 않았고 묻지 않았으니 대답해주지도 않았답니다. 그러다 처음 가본 남편 집을 보고 완전 놀랐어요. 그날이 아마 저희 1주년 때였을 겁니다. 보통은 남편이 저를 집까지 데려다주고 돌아가는데 그날은 달랐어요. 특별한 날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남편을 데려다준다고 했어요. 기분이 이상한데? 이상하게 뭐가 이상해? 왜 맨날 자기가 날 데려다줘야 해? 나도 오빠 데려다줄 수도 있지. 뭐 그렇긴 하지만 아무튼 그러네. 그래도 나쁘진 않네. 그렇게 남편이 모는 차를 타고 남편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솔직히 좀 궁금하기도 했어요. 남편 집이 엄청난 부자라고 했는데 그게 실감이 안 갔거든요. 남편을 보면 잘 사는 집 자식 느낌은 있지만 그렇다고 남편이 딱히 그런 걸 과시하는 타입이 아니었으니 그냥 적당히 사는 줄 알았어요. 근데 남편 집을 보는 순간 제 예상이 터무니없다는 걸 알았답니다. 남편이 차를 몰고 간 곳은 한강변이 보이는 곳에 위치한 고급 빌라였거든요. 한강이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아파트조차 비싼 거 다들 아시죠? 근데 남편의 집은 아파트도 아니고 빌라였습니다. 한 건물에 끽해봐야 10에서 20가구 정도가 사는 그런 빌라요. 제가 아무리 그런데 관심이 없는 사람이지만 그래도 서울 사는 사람이 한남동 고급 빌라가 얼마나 비싼지를 모르진 않았답니다. 여기가 오빠 집이야? 내 집은 아니고 아버지 집. 주차장까지 온 김에 인사드리고 갈래? 아니야. 인사는 다음에. 오빠 아버님 진짜 부자구나? 그럴걸. 근데 그래봐야 난 가난한데. 왜? 가난해서 싫어? 매를 벌어라. 들어가. 오빠 들어가는 거 보고 갈게. 아무래도 안 되겠다. 여기서 대중교통 타려면 불편해. 다시 가자. 어디로? 어디긴 어디야. 잠원동이지. 그럼 안 되잖아. 오늘은 내가 바래다 주기로 했는데. 발에다 줬잖아. 이렇게 와 있는 걸. 이제 내 차례고. 그렇게 오빠가 산다는 집을 봤습니다. 궁금해서 검색을 해봤더니 글쎄 그 집이 수십억을 훌쩍 넘는 집이더라고요. 주로 연예인들이나 기업 총수 같은 사람들이 산다는 걸로 유명한 집이었어요. 그런데 사는 오빠네는 도대체 얼마나 부자였을까요? 도대체 무슨 수로 그 많은 돈을 벌었나 궁금했어요. 그냥 호기심이었어요. 제가 속물이긴 해도 남자 돈 보고 사랑하는 그런 여자는 아니랍니다.
남편 말로는 아버님이 부동산 투자를 주로 하셨대요. 남들보다 개발 시점을 보는 눈이 앞서서 그 많은 돈을 벌 수 있었답니다. 역시 대한민국에서 돈을 벌려면 부동산을 해야 하는구나 싶어졌어요. 그래도 그게 다였어요. 오빠네만큼은 아니었지만 저희 집도 평균 이상은 사는 집이었으니까요. 그러니 행여라도 그로 인해 문제가 불거질 리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저희 집이 망하지만 않으면 그랬을 겁니다. 아무리 시어머니라고 해도 원래 저희 집 정도였으면 그리 기겁을 할 정도는 아니었을 거고요. 하다못해 결혼을 하고 나서 그랬으면 그래도 그런 수모까지는 안 당했을 거였습니다. 아빠가 그 즈음 들어 또 다른 관심사가 생기셨어요. 바이오 쪽 사업이 전도 유망하다는 기사가 부쩍 늘었을 때였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아빠가 호기심이 넘치는 분이셨어요. 그게 사업으로도 종종 연결될 만큼이셨답니다. 그래서 기존 사업을 접고 바이오 쪽으로의 출구를 찾는다고 동분서주하셨어요. 엄마가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었죠. 특별히 문제없는 사업을 동업자에게 넘기고는 새로운 일을 하신다니 왜 걱정이 안 되겠습니까? 예전처럼 그래도 나이가 젊기라도 하면 적당한 위험을 감수할 수도 있다지만 그땐 60을 코앞에 둔 때이니 위험을 감수하기엔 적지 않은 나이였어요. 보통 사람들이라면 노후를 생각할 나이에 새로운 사업을 한다니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었겠죠. 그래도 그간 아빠가 보여준 게 있으니 끝까지 만류를 하시진 못하셨어요. 아빠가 겉으론 무대포처럼 보이셨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꼼꼼한 분이셨답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업을 할 때도 이것저것 다 체크한 후에야 본격적으로 일을 하시던 분이셨어요. 그러니 설령 실패를 한다고 해도 우리 집이 뒤흔들릴 정도는 아니었답니다. 그때도 의뢰 그러려니 하셨던 거였어요. 근데 그럴 수 없었답니다. 아빠가 사람을 너무 믿으셨던 게 문제였어요. 아빠에게 바이오 사업 이야기를 꺼내신 분이 아빠의 후배분이셨어요. 아빠의 고등학교, 대학교 직속 후배이신 그분은 엄마도 잘 아는 분이셨어요. 저도 어린 시절 몇 번 뵌 적이 있을 정도로 가까운 분이었답니다. 특히나 아빠가 사업을 하다 위기에 처했을 때 기꺼이 나서서 대출을 연결해 주시기도 하셨대요. 그분이 금융계 쪽에서 일을 하셨거든요. 아마 땡땡 은행인가 그랬을 겁니다. 아빠의 대출 조건이 미흡했음에도 자기가 위험 부담을 안고 대출을 내어주셨을 정도로 아빠와는 각별한 분이셨어요. 그분이 은행에서 명퇴를 하신 후 퇴직금과 명퇴 보상금 등을 갖고 와서는 아빠에게 같이 일을 하자고 하셨나 보더라고요. 다른 사람이라면 몰라도 그분은 아빠에겐 친동생이나 마찬가지인 분이셨어요. 더군다나 은행에서 자금을 다루신 전문가셨으니 아빠는 각종 자금이나 투자에 관한 부분은 그분에게 일임하다시피 하셨대요. 동생을 안 믿으면 누굴 믿겠습니까? 아빠는 사업 기획서나 영업 등의 부분을 맡고 어느 때보다 더 열심히 하셨어요. 돈도 돈이지만 새로운 사업을 하시게 됐으니 정말 신이 난 표정이셨죠. 그렇게 일이 잘 되어가나 보다 했습니다. 사실 자식인 제가 아빠의 사업에 대해 관심을 가질 이유가 뭐가 있었겠어요. 저도 그땐 제 직장을 다니고 있었고 무엇보다 남편과의 연애가 제 삶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으니 더더욱 아빠의 일에 대해 무심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싸늘해진 집안 분위기를 마치 눈치채지 못했던 거였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그날도 남편이랑 재미있게 데이트를 하고 와서 집으로 들어왔죠. 아빠가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새삼스러운 일도 아니었지만 그날은 뭔가 달랐어요. 심각한 아빠의 표정이 그랬고 주기적으로 한숨을 내쉬던 엄마가 보였답니다. 왜? 왜는 왜야? 아유, 오랜만에 딸내미랑 맥주나 한잔할까 싶어서 그러지. 네 엄마 말로는 요새 모카 연애 중이라더라. 그놈이 그렇게 잘났다면서. 엄마가 사진 보여주더라. 거의 나 젊었을 때 수준이더구만. 역시 우리 딸이 남자 보는 눈이 높다니까. 하긴 이 아빠를 보고 자랐는데 웬만한 남자가 눈에나 찰까? 미안한데 아빠, 내가 아빠 총각들 사진 안 본 것도 아니거든? 아무리 아빠가 왕자병이 심해도 그건 좀 그렇다. 그래서 지금 그놈이 더 잘났다고 그러는 거냐? 이래서 딸내미는 키워봐야 소용없다는 거네. 벌써부터 그놈 편을 드니 원통하다 원통해. 거기까지는 보통 때와 다를 바 없었습니다. 그 정도면 엄마가 끼어들어서 자기 남편 뭘 한다면서 절 구박해야 할 시점이었습니다.
저희 부모님들이 아직도 서로에 낀 콩깍지가 사라지지 않은 분들이셨거든요. 근데 엄마가 아무런 말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런 엄마를 보던 아빠가 웃음을 멈추고 말을 이어가셨습니다. 딸, 아빠가 할 말이 있어. 뭔데? 왜 아빠답지 않게 심각한 건데? 왜? 사업이라도 망했어? 농담이었어요. 그럴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않았으니 그랬던 거죠. 아니, 네가 그걸 어떻게 알았어? 정말이야? 미안하다. 아빠가 못나서 이런 말을 하게 됐네. 그래서 말인데, 아무래도 우리 이 집을 내놓아야 할 것 같다. 아빠가 여기저기 막아야 할 돈이 필요해서. 미안해, 딸. 그래도 너무 걱정은 하지 마. 아빠가 알아보고 있으니 너 살 집 정도는 구할 수 있을 거다. 단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답니다. 중간중간 아빠의 사업이 어려워진다고 느껴질 때가 있었지만 그래도 우리가 사는 집을 팔아야 하는 정도의 위기는 없었거든요. 그런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실 정도면 뭐가 잘못돼도 단단히 잘못되었다는 뜻이었죠. 그 정도로 심각한 거야? 난 괜찮아. 그래도 이야기는 해줘. 뭐가 어떻게 된 건데? 너무 걱정 말라니까. 네가 걱정할 정도는 아니야. 그래도 미리 이야기는 해줘야 할 것 같아서. 너무 걱정 말고, 넌 하던 연애나 잘해. 그래, 아빠는 언제 그놈 얼굴 볼 수 있냐? 정말로 그리 잘난 놈인지, 직접 봐야 할 거 아니야. 도대체 어떤 놈이 내 공주를 뺏으려는지 직접 확인해봐야지. 안 그래도 조만간 엄마 아빠한테 인사하려고 했는데 그건 그거고 아빠 이야기나 해줘. 내가 무슨 도움이라도 될 줄 알아. 나도 이젠 돈도 벌고 하니까. 됐어. 그건 아빠가 알아서 해. 괜히 이야기해서 우리 딸 걱정 만들게 만들었네. 그 이야기는 그만하고 맥주나 먹자. 김 빠지면 맛없는 거 알지? 아빠가 상세한 이야기는 않으시려는 눈치였습니다. 그렇다고 가만 있을 수는 없었어요. 저도 이 집의 구성원이었으니까요. 아빠가 말 안 해주면 엄마를 조르면 되는 거였습니다. 그렇게 엄마를 통해 들은 이야기엔 진짜 충격을 먹었어요. 그래서 그 아저씨가 투자금이랑 아빠 돈까지 다 들고 날랐다고? 그 아저씨 아빠 친동생 같은 사람이라면서 그런 사람이 어떻게 그래? 그래서 지금 네 아빠 속이 말이 아닐 거다. 그깟 돈이야 어떻게든 막으면 되지만 사람은 그러질 못하거든. 한 번 깨진 유리잔 같은 거니까 아무리 잘 고쳐도 자국이 남지. 엄마는 괜찮아? 우리 집 팔아야 할 정도라면서 이걸로 되긴 해? 네 아빠가 아주 자세하게 말은 안 하지만 어려울 것 같아. 상철 씨가 들고 튄 투자금까지 다 토해내려면 그걸로는 안 되지 싶어. 그럼 어떡해? 정 안 되면 할아버지 집까지도 팔아야겠지. 그걸로라도 막을 수 있으면 다행이고. 할아버지 집을 판다고? 엄마 거기서 평생 자랐잖아. 그래서 추억 때문에라도 안 판다고 그랬잖아. 할아버지가 평생 모아서 산 집이라고 그랬으면서. 그랬지. 근데 어쩌니. 아무리 소중한 집이라고 해도 우리 가족보다 소중할 수는 없지. 몇 년 전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엄마가 할아버지가 사시던 집을 물려받으셨어요. 이모랑 삼촌 지분도 있으니 그 차액을 아빠가 해드리면서까지 엄마가 그 집을 자기 명의로 했던 이유는 추억 때문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생전 처음 당신 힘으로 마련한 집이었어요. 외할머니가 엄마 고등학교 때 돌아가시고 난 뒤 남자 혼자서 세 자식을 키우면서 힘들게 모은 돈으로 산 집이었어요. 옛날 아파트라 낡고 허름했지만 그래서 큰 돈이 되는 것도 아니지만 엄마한테는 그 무엇보다 소중한 집이었답니다. 세금 부담을 떠안으면서까지 엄마가 지키고 싶었던 집이었죠. 매일 아침 신문을 보시던 할아버지, 돌아가신 외할머니 대신 아침을 준비하면서 항상 보아왔던 할아버지의 흔적이 집안 여기저기에 남아있던 집이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지키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시세보다 더 높게 쳐준다며 팔라던 청도 거절했던 거죠. 그런 집까지 팔아야 할 정도라면 정말 상태가 심각하다는 뜻이었어요. 그래도 할아버지 집이잖아. 나 대출 알아볼게. 회사랑 은행 쪽 알아보면 조금이라도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 그 집은 팔지 말자. 우리 딸 다 컸네. 됐어. 내가 딸 하나는 잘 키웠네. 할아버지도 흡족해 하시겠다. 그럴 필요 없어. 집이 아무리 소중해도 내 가족보다 중요하진 않아. 넌 그런 거 신경 쓰지 마. 그건 엄마랑 아빠가 알아서 할 거야.
엄마와 아빠가 신경을 쓰지 말라고 해서 신경이 안 쓰였겠어요. 자식이라고는 제가 유일한데 아무리 딸이라고 해도 나 몰라라 할 수는 없었습니다. 저 딴에는 대출을 알아본다 어쩐다 했지만 아무런 담보도 없는 20대 직장인에게 제대로 돈을 빌려주는 곳은 없더군요. 그때만큼 제가 무능력하다고 느껴졌던 때가 없었어요. 부모님들이 그렇게 힘들어 하시는데 자식인 제가 아무것도 도와드릴 수가 없었으니 왜 안 그랬겠습니까? 자연히 얼굴에 그런 게 드러났답니다. 그러니 남편이 그걸 모를 리가 없었죠. 너 요즘 무슨 일 있지? 요새 툭하면 한숨인 거 알아? 무슨 일인데? 네가 힘든 거면 내가 알아야지. 내가 누구야? 이경은의 하나뿐인 애인이잖아. 결국 남편에게 다 이야기했습니다. 뭘 바라고 한 건 아니었어요. 부모님을 제외한다면 제가 힘든 순간 기댈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런 일이 있었구나. 부모님들은 괜찮으시니? 괜찮을 리가 없지. 내가 바보 같은 소리라네. 그래서 그렇게 힘들어했구나. 미안. 그것도 모르고. 오빠가 왜 미안해. 오빠가 그런 것도 아닌데. 나야말로 미안. 우리 집 일 때문에 오빠한테 잘하지도 못하고. 나 막 서운해지려고 그런다. 우리 집 일이라니. 네 일이 곧 내 일인데. 기다려봐. 나도 알아볼게. 오빠가 뭘 알아봐. 그러지 마. 그럼 내가 더 미안해지니까. 알았지? 제 말을 들어줬어야 했어요. 근데 그럴 수가 없었죠. 하긴 입장을 바꾸어서 오빠가 그런 일을 당했다면 저라도 무슨 일이라도 했을 겁니다. 그만큼 저희들은 서로를 아끼고 있었으니까요. 그게 어떤 후폭풍을 불러오리란 건 저희 둘 다 까맣게 모르고 있었습니다. 경은 씨라고 했나? 나 얘 엄마예요. 네, 진작 인사드려야 했는데 처음 뵙겠습니다. 우리 아들이 좋아할 만하네. 근데 처음 보는 자리가 그리 편치 않다는 게 아쉽지만요.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이야기 들었어요. 아니다. 선우 너 자리 좀 비켜줄래? 여자끼리 할 말이 있어서 그래. 무슨 얘긴데. 그냥 여기서 해. 내가 있으면 안 될 일이라도 있어. 그냥 둘이서 조용하게 이야기가 하고 싶어서 그래. 너 있으면 아무래도 좀 불편할 수도 있겠다 싶어서. 그런 거면 더 못하지. 그냥 해. 오빠, 어머님 말씀 들어. 우린 조금 있다 보면 되잖아. 한사코 버티겠다는 오빠를 간신히 내보내고 나니 심장이 조마조마해서 죽을 것 같았답니다. 시어머니 표정에서 그런 기운을 읽을 수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무슨 일인지는 모르지만 시어머니의 심기가 많이 불편해 보이셨거든요. 그래도 그런 소리를 들을 줄은 몰랐습니다. 나 솔직히 기분이 그리 좋진 않아요. 저놈이 처음 소개시켜주겠다는 아가씨가 있다고 해서 내내 기다렸는데 말이죠. 그게 이런 식일 줄은 몰랐거든요. 무슨 말씀이세요? 저 말 편하게 해주세요. 오빠 어머님이신데. 아직 그러긴 이른 것 같네요. 내 식구도 아닌데. 아무튼 이야기 들었어요. 아버님 사업이 어렵다면서요? 순간 어안이 벙벙해졌습니다. 시어머니가 그걸 어떻게 아셨을까 했어요. 궁금해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바로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보기엔 안 그런데 진짜 얼굴이 두껍나 봐요. 어떻게 그런 부탁을 해요? 시작부터 모욕적인 말씀을 하셨어요. 왜 그러시는 걸까 했답니다. 제가 지금 상황이 이해가 안 가서요. 제가 무슨 부탁을 드렸는지요? 정확히는 저한테 한 게 아니라 선우한테 했죠. 선우 통해서 저한테 이야기 들어온 거니까 난 아가씨한테 부탁받은 게 맞을 거고. 시어머니 얼굴엔 절 한껏 조롱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진짜 이유를 모르겠더군요. 진짜 죄송합니다만 정확히 말씀해 주시면 안 될까요? 허, 진짜 대단하네요. 그래요. 아가씨가 집에 돈이 없으니 우리한테 돈을 빌려달라고 그랬다는 이야기예요. 빌려달라는 게 아니고 그냥 달라는 건가요?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돈을 빌려달라고 했다뇨. 전 그런 적 없습니다. 오해세요. 오해? 그럼 내 아들이 스스로 생각하고는 나한테 돈을 달라 그런 거라고요? 말이 안 되잖아요. 내가 30년을 키운 놈이에요. 어릴 때도 용돈 한번 달라고 보챈 적이 없는 놈이 갑자기 나한테 말도 안 되는 큰 돈을 빌려달라는 게 오롯이 저놈 생각이라고요? 말이 안 되죠. 아가씨가 어떻게든 부추기지 않고서야. 그제야 내용이 이해가 가대요.
오빠가 알아보겠다고 한 말이 무엇이었는지 말이에요. 오빠는 자기 집에 도움을 요청한 거였어요. 오빠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었어요. 번거롭게 은행을 찾을 이유가 없었죠. 자기 부모에겐 얼마든지 돈이 있었으니까요. 근데 그게 절 힘들게 할 거란 생각은 못 했나 봐요. 당장 제가 처한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다고만 생각했던 거죠. 내가 주변 사람들 통해서 그런 이야기는 들었어요. 가난한 집 며느리를 들였더니 집안 재산이 그 친정으로 쏠쏠 빠지더라는. 사실 말이 안 되지만 그래도 그럴 수 있죠. 어쨌든 며느리가 됐으니까. 근데 아가씨는 며느리는 고사하고 아직 양가 인사도 안 한 그런 처진데 그런 사람이 돈을 내달라니 내가 기가 막히지 않을까요? 눈꽃만큼의 상식, 아니지 손톱만큼이라도 염치가 있다면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을까 싶은데 내 말이 틀렸어요? 아니에요. 정말로 아니에요. 저 절대로 그런 적 없어요. 오빠한테 돈을 달란 적도 없고 더군다나 어머님께 돈을 빌려달라고 말한 적도 없어요. 진짜 믿어주세요. 그랬으면 좋겠는데 지금 상황을 보고서 그럴 수는 없지 않을까요? 나 사실 이 자리에 있는 것도 너무 수치스러워요. 하나뿐인 아들놈이 여자라고 데리고 왔는데 그 여자가 결혼하기도 전에 시댁에 돈을 달라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요. 그 돈 빌려줄 수도 있어요. 아들이 바라면 못할 것도 없죠. 근데 그러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사람을 내 며느리로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경은 씨라면 그럴 수 있을까? 수치심도 수치심이었지만 그 와중에도 무서웠던 건 시어머니가 절 분명하게 거절한다는 의사를 밝힌 점이었어요. 그러면 안 됐어요. 전 남편을 너무 많이 사랑했으니까요. 그래서 빌다시피 했어요. 죄송합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제가 어머님에게서 돈을 빌릴 일은 없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이걸 아시면 절 엄청 혼내실 거예요. 그러니 이번 일은 그냥 기억에서 지워주세요. 다음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더 이야기하면 눈물이 날 것 같아 서둘러 이야기를 마치고 일어났습니다. 가방을 챙겨서 일어나는데 시어머니의 한마디가 다시 절 억누르더군요. 그 정도로 말하면 그런 모양이네요. 알았어요. 그래도 염치란 건 있는 것 같네. 근데 우리가 다음에 다시 봐야 할까요? 그냥 우리 인연은 여기까지만 하는 게 서로를 위해서 더 좋을 것 같은데. 그 정도는 알아들을 사람이라고 생각할게요. 정말로 시어머니는 제가 싫은 거였어요. 제가 흐르는 눈물을 채 닦지도 못하고 방을 나서자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남편이 놀라서 달려오더군요. 아니, 너 왜 울어? 무슨 일인데? 아니야, 운 거 아니야. 오빠는 들어가 봐. 나 오늘은 혼자 갈게. 부탁해. 경은아. 오빠 제발. 나중에 이야기하자. 응? 부탁이야. 참담한 표정의 남편을 뒤로하고 버스를 탔습니다. 남편이 제가 가는 걸 지켜보다 황급히 안으로 들어가는 봄이 심상치 않대요. 시어머니한테 무슨 일이 있었는지 확인하려던 거겠죠. 거기까지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전 그저 너무 큰 수치심에 온몸을 떠는 걸 막기에 급급했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워 자고 또 잤습니다. 그것만이 저를 치유해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회사에는 병가를 내고 며칠 집에서만 있자 엄마가 걱정되는 기색을 내비치시대요. 그렇다고 사실을 말할 수는 없죠. 진짜로 아파서 그런 거라고 둘러댔습니다. 남편에게선 수십 통이 넘는 전화와 문자가 이어졌지만 전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어요. 남편을 만나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라서 그랬던 거였죠. 분명히 말하지만 전 남편을 포기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다만 남편을 직접 보면 제가 어떻게 행동할지 스스로도 확신이 없어 그랬던 것뿐이었어요. 남편 역시 저와 똑같은 생각을 했다더군요. 그날 남편이 시어머니와 엄청 다퉜다고 들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제게 했던 모욕적인 언사들을 알리지 않았음에도 그랬던 건 제가 울면서 나오는 걸 봤기 때문이었습니다. 분명히 그럴 만한 일이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시어머니도 저도 자세한 내용을 말하지 않으니 혼자서 속만 태웠답니다. 그렇다고 포기할 남편이 아니었어요. 저를 놓칠 생각은 꿈에서라도 하지 않았던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래서 마지막 응원군을 요청한 거였습니다. 한 며칠 그러고 있자 그대로 있어선 안 된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남편과의 만남을 이어가려면 뭐라도 해야 된다 싶었고요.
바로 그때 전화가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으니 받을 이유가 없었죠. 몇 번 울리다 끊어지더니 바로 문자 한 통이 날아들었어요. 그걸 보고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시아버지셨어요. 선우가 꼭 한번 아가씨를 만나달라고 하네요. 자세한 건 모르지만 아들이 만나서 아가씨 이야기를 들어달라고 해서요. 갑자기 연락해서 미안하지만 그러는 게 낫지 않을까요? 연락 줘요. 정말로 겁이 났어요. 시어머니한테서 받은 상처를 감당하는 것도 너무 힘들었는데 시아버지까지 그러시니 어찌할 바를 모르겠더군요. 그래도 마냥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약속을 정하고 만나러 갔습니다. 어서 와요. 일방적으로 약속 정해서 미안해요. 선우가 아가씨, 아니지. 경은 씨가 해산물을 좋아한다고 해서 이리로 잡았어요. 괜찮은가요? 오빠가 나이가 들면 꼭 저렇게 되지 않을까 싶은 모습이셨어요. 외모만 그런 게 아니고 말투도 그랬답니다. 저도 모르게 안심이 되더라고요. 그래도 긴장의 끈을 놓칠 수는 없었어요. 시어머니 때처럼 저에 대해 어떤 오해를 하고 계실지 모르니까요. 그러나 그런 생각은 너무도 무가치한 거였습니다. 이렇게 인사드리게 돼서 죄송해요. 그리고 말씀은 편하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그럴까? 내가 그 이야기를 얼마나 기다리고 있었는데, 땡큐. 눈가에 주름을 만들며 크게 웃으시는 그 모습을 보는데 왜 눈물이 났던 건지 모르겠대요. 그렇게 웃으시는 분이시라면 왠지 제 말을 들어주실 것 같아서였을까요? 우리 선우가 반할만 하네. 어서 앉아. 내가 이 집 사장이랑 주방장을 얼마나 들들 볶았게. 선우한테 네가 좋아하는 음식까지 다 물어왔거든. 어떠냐? 맛있어 보이지? 네. 너무도 당황스럽게도 그 순간 눈물이 주르르 흐르지 뭡니까? 시아버지가 그걸 보시고 얼마나 놀라셨겠어요. 그럼에도 괜찮다는 듯 저를 달래시대요. 마치 제 마음을 들여다보신 분 같았어요. 너 진짜 이걸 좋아하는구나. 눈물이 날 정도로 맛있어 보인다는 거지. 내가 이 집 사장 들볶음 보람이 있구나. 어서 먹자. 왜 우냐고 묻지도 않으셨어요. 그냥 우스갯소리로 저를 눈물로부터 구해주셨답니다. 이런 자리에 술이 빠지면 안 되지. 너 술 좀 하지? 그렇다고 듣긴 했다만 나랑 한잔할 테냐? 네. 그렇단 말이지. 주종은 뭘로 할까? 매실주 이런 건 사절이다. 외에는 소주지 암만. 소주 말고는 안 드시겠다는 의사를 강력히 표명하신 덕에 처음 뵙는 시아버지와 소주를 주고받았습니다. 다른 말씀은 안 하셨어요. 그냥 오빠 얘기도 하고 제 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 처음 가졌던 긴장이 확 풀렸어요. 그러면 안 됐던 거였을까요? 아버님 사업이 안 좋으시다지. 맞냐?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혹시나 시어머니처럼 그러실까 봐서요. 아니었어요. 네가 마음고생이 심한가 보구나. 그렇겠지. 근데 얘야, 너무 그럴 필요 없다. 나도 지금이야 사업가 행세를 하지만 예전에는 정말 노숙자나 다름없던 시절도 있었다. 이 사업이라는 게 그런 게다. 네가 그리 걱정할 건 없어. 내 말 알겠니? 네.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엄마 아빠가 저 평생 고생 없이 자랄 수 있게 해주셨는데 딸인 제가 아무 도움도 못 되잖아요. 뭐라도 해드리고 싶은데 저 너무 무능력해요. 그래서 미안하고 그래서 죄송해요. 저 진짜 어떡해요? 따스하게 절 위로해 주시는 시아버지의 말씀에 또다시 눈물샘이 터져버렸답니다. 아이고 이거 참. 무슨 말만 하면 우니 내가 어찌해야 하냐. 죄송해요. 그냥 눈물이 나서 죄송해요. 죄송할 건 아니다. 네가 그만큼 부모님을 걱정해서 그러는 거잖냐. 같은 애비로서 부럽기만 한 걸. 선우 놈도 이런 일 당하면 이럴까. 그럴 거예요. 아니, 그래요. 아시잖아요. 오빠 누구보다 아버님 존경하고 있다는 거. 그 거짓말 진짜니? 난 단 한 번도 못 들어봤는데. 너 나 기분 좋으라고 하는 소리지? 아니에요. 정말로 오빠가 그랬어요. 아버님이 언제나 사람들을 존중하는 모습만으로도 존경받을 가치가 있는 분이시라고. 아이 참 쑥스럽게. 그런 말을 나한테 직접 해줄 것이지. 어쨌건 기분은 좋네. 먹자. 개불 식으면 맛없는 거 알지? 개불은 원래 차게 나오는 건데요? 그런가?
그냥 술 먹자는 소리다. 꼭 그걸 꼬집어야 하냐? 지금 생각해봐도 참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세상에 어떤 여자가 시아버지 되실 분이랑 그것도 처음 만난 자리에서 그토록 거나하게 취할 때까지 마신답니까? 하긴 제 탓이 아니죠. 시아버지가 그리 만드신 거였어요. 나 진짜 기분이 좋다. 그래서 내 비밀 하나 말해주마. 이거 아무도 모르는 얘기다. 절대로 누구에게도 말하면 안 돼. 시아버지가 그러셨어요. 당신이 30대 중반 무렵 제대로 망하셨답니다. 그때 오빠가 초등학교도 가기 전이었는데 진짜 지갑에 1,000원짜리 한 장 없을 정도로 망하셨대요. 자식을 먹여 살리기 위해 안 해본 일이 없으셨고요. 그러면서 엄청 자괴감이 드셨대요. 좋은 대학 나와서 잘났다고 뻐기다가 쫄딱 망해서 신문 배달하고 집 나르는 자신의 모습이 인간 같지 않았대요. 지금식으로 이야기하자면 우울증이 제대로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새벽에 아파트에 신문 배달을 하면서 몇 번이고 뛰어내리고 싶을 정도였대요. 바로 그때 누군가가 자신을 잡아주지 않았다면 지금 당신이 여기 없었을 거라고요. 그때 그분이 주신 따뜻한 캔커피가 없었다면 나 지금 여기 없어. 내가 그래서 지금도 캔커피만 마시지 않겠냐. 너무 힘들어하지 마라. 세상엔 좋은 사람들이 더 많은 법이란다. 아무리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으면 그런 손을 잡을 수 있는 게 이 세상이거든. 아이고, 내가 술이 단단히 취했구나. 어떻게 며느리 앞에서 이런 얘기를 다 하고. 시아버지가 해주신 말씀은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시아버지가 정말 힘든 그 시절 새벽에 신문을 배달하셨대요. 당신 말대로 명문대를 나와서 승승장구하다 실패하고 돈을 벌기 위해 아무도 깨어있지 않은 시간에 신문을 배달하셨대요. 신문 배달은 시간 엄수가 무엇보다 중요하대요. 그래서 대문 앞에 집어던지듯 하며 달려야 한대요. 그게 스스로 얼마나 초라하게 느껴졌는지 몰랐대요. 그러다 어느 집 앞에서 이상한 걸 봤대요. 현관 문고리에 걸려있는 일종의 편지였답니다. 정성스럽게 붓글씨로 씌워진 그걸 보고는 발길을 멈출 수밖에 없었대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 신문을 30년째 구독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아마 새로 오신 분인 모양인데 부탁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정이 있어 그러니 바쁘신 건 알지만 신문을 신문함에 넣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언제나 새벽을 전해주는 귀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보니 현관 앞에 나무로 정성스레 만든 함이 있었답니다. 그게 바로 신문함이었던 거죠. 아마 그 집의 구독자란 분이 직접 만든 것 같았대요. 총각을 다퉈야 하는 배달이었지만 그걸 보고 나니 차마 문 앞에 신문을 내팽개칠 수가 없으셨대요. 그만큼 정성스레 적어놓은 글이었던 탓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날부터는 신문을 신문함에 넣으셨대요. 다른 집에 배달할 때는 달리듯 하지만 그 집 앞에선 항상 발걸음을 늦추신 이유였죠.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다시 그 집 신문함에 신문을 넣는데 갑자기 문 열리는 소리가 나더랍니다. 놀라서 몸을 숨겼대요. 자신의 초라한 모습을 보이기 싫어서기도 하셨대요. 그래도 차마 아래층으로는 내려가지 못했대요. 왠지 호기심이 들었다셨어요. 자신의 존재를 모를 거라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답니다. 거기 배달원 양반. 잠시만 나 좀 봅시다. 자신의 존재를 알고 부르니 안 갈 수가 없었대요. 행여 클레임이라도 걸까 무섭기도 했고요. 그럼 잘리게 되니 한껏 긴장해서 가셨대요. 이거 받아요. 요새 날씨가 많이 춥잖아요. 불빛에 보니 할아버지라기엔 좀 젊으신 분이었대요. 60 언저리쯤 되신 그분이 내민 건 따뜻하게 데워진 캔커피와 귤 2개였답니다. 무슨 영문인지 몰라 일단 그걸 받았다셨고요. 할아버지가 그러셨대요. 이 젊은 양반이 대단하네. 보통 어린애들이 많이 하는 일을 하는 걸 보니 이 사정이 있지 싶은데 힘을 내요. 내가 많이 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살아보니 알겠더라고. 포기하지 않으면 끝까지 누군가를 위해 힘을 낼 각오만 있다면 그 사람은 결국엔 성공하고 마는 법이라오. 내가 보기엔 청년이 그런 사람 같소만. 날씨가 추우니 옷 단단히 입고 다녀요. 늙은이가 주책을 부려 시간을 뺏어서 미안하오. 고마워요.
그 말을 듣는데 갑자기 눈물이 나셨대요. 자신의 힘든 처지를 비관하고 있었어도 주변의 그 누구도 위로 한마디 건네지 않았는데 생전 처음 보는 분이 그런 말씀을 해주시니 절로 그리 됐다는 거죠. 다 큰 남자가 우는데도 할아버지는 아무렇지 않다는 듯 시아버지의 어깨를 두드려 주셨답니다. 장하네. 그래요. 이 남자도 울어야지. 그래도 자기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 앞에선 그럴 수 없으니 나 같은 사람 앞에서라도 실컷 울고 가요. 한참을 펑펑 울었는데도 할아버지는 그저 등을 두드리시기만 할 뿐이었대요. 그리고 울음을 그친 시아버지에게 한마디를 더 건네셨답니다. 내가 오늘 일기를 써야겠소. 진짜 멋진 남자를 본 날이니 그래야 할 듯 싶소. 잘 가시오. 그리고 언제나 힘내시고. 그렇게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들어가셨대요. 그 모습을 멍하니 쳐다보고 있다가 돌아서는데 가슴에 맺힌 응어리가 풀어지는 느낌이었답니다. 그날 이후 할아버지의 현관 문고리엔 언제나 따뜻한 캔커피와 귤이나 사과 같은 게 걸려 있었대요. 그것도 언제나 따뜻한 상태로요. 시아버지가 할아버지 집 앞에 가는 시간이 보통 새벽 2시 반에서 3시 사이였답니다. 그런데도 캔커피가 따뜻했다는 건 할아버지가 주무시지 않고 기다렸다 시아버지가 오실 시간에 맞춰 캔커피를 데워 내어 놓으셨다는 뜻이었죠. 따로 이 말씀은 안 하셨지만 그건 시아버지를 향한 응원이었단 거였죠. 그게 그리 큰 위안이 될 수가 없었답니다. 그래서 더 큰 힘을 냈대요. 3개월 신문 배달 후 지인의 도움으로 재기에 나서셨대요. 마지막으로 할아버지를 뵙고 감사의 뜻을 전하고 싶었지만 그 이른 시각에 문을 두드릴 수 없어 당신도 편지를 남기셨대요. 뭐라고 쓰셨는데요? 그 할아버지가 답장은 안 내거셨어요? 그것만은 참아. 그건 비밀이다. 답장은 확인 못했어. 내가 부산으로 내려갔거든. 4년을 있다 올라왔으니 그 할아버님이 어찌 되셨는지는 몰라. 다만 뭐요? 다시 서울로 와서 사업을 했어. 운이 좋아서 손대는 것마다 대박이 났지. 그래도 사업이라는 게 하는 사람은 피를 말리는 일이란다. 그럴 때마다 거길 갔어. 거기요? 설마 그 할아버지 집이요? 그래. 그렇다고 그 집 앞까지 간 건 아니고 아파트 광장에서 쳐다본 거지. 누가 사는지도 모르는데 집 앞에 시커먼 놈이 있으면 신고 들어갈 거 아니냐. 이젠 안 가시겠네요. 이젠 이룰 만큼 이루셨으니. 그러게. 안 간 지가 벌써 2년이 다 됐구나. 나도 참 무심한 놈이지. 우리 말 나온 김에 가볼까? 어차피 비밀을 다 까발렸으니 너랑 가보면 좋을 것 같아. 거기 가서 보면 알 거야. 아무리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으면 일어설 수 있다는 걸.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의 연속이었어요. 시아버지의 성화에 결국 그 아파트를 찾았답니다. 근데 거기가 어디였는지 아시겠어요? 바로 저희 할아버지 집이 있는 아파트였어요. 아버님, 다 왔대요. 기사님, 여기 맞죠? 네, 사장님, 다 왔습니다. 아버님이 눈을 뜨시대요. 사장님, 경비실에 이야기할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없던 차단기가 생겼네요. 기사님이 가셔서 상황을 설명하고 나니 차단기가 열렸습니다. 그렇게 들어간 곳에서 시아버님이 한 곳을 가리키셨어요. 예전 아파트라 복도식이었거든요. 그 멀리서 가리키는데 어딘지 알 수가 없었죠. 어딘데요? 전 잘 모르겠어요. 저기 603호 바로 저 집이란다. 내가 저 집을 사고 싶었는데 지금 주인이 한사코 안 팔겠다고 그래서 얼마나 속이 탔는데 시세보다 더 준대도 싫다지 뭐냐.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시아버지가 말씀하신 그 603호의 현 주인이 바로 저희 엄마셨거든요. 그러니까 시아버지가 보셨다는 그 할아버지는 저희 외할아버지셨던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제가 넋을 놓자 시아버지가 웃으시대요. 왜? 너무 거룩해 보이니? 하긴 내가 새롭게 태어난 곳이니 우리 집 사람들에게 성지 같은 곳이긴 하지. 그게 아니고요. 사실은요. 모든 것을 다 듣고 나신 시아버지가 입을 다물지 못하시더라고요. 말하는 저도 저지만 시아버지 역시 믿기지 않는다는 얼굴이셨거든요. 그러나 어쩝니까? 그게 사실인데요. 몇 번의 확인을 거쳐도 사실엔 변함이 없었답니다. 며칠 뒤 시아버지가 저와 남편, 시어머니와 저희 부모님을 모셨답니다.
급작스레 벌어진 소집에 다들 영문을 몰라 했지만 저와 시아버지는 알고 있었죠. 계약서입니다. 이 도장 찍으시지요. 갑자기 이게 무슨 말씀이신지 전 집할 생각이 없습니다. 당신 뭐예요? 파셔야 합니다. 전 그럴 자격이 있거든요. 시아버지가 신문 한 장을 내놓으셨어요. 저희 집 가보이던 할아버지의 신문 중 하나였어요. 제가 저희 집에서 찾아서 가져다 드렸습니다. 혹시나 해서 찾았는데 있더군요. 할아버지가 정말 당신 말대로 일기를 쓰셨어요. 여기 보이십니까? 여기 등장하는 사람이 바로 접니다. 시아버지가 가리킨 그곳엔 할아버지의 글이 선명하게 쓰여져 있었답니다. 세상은 열심히 사는 사람의 것인 모양이다. 오늘 그 중 하나를 만났다. 너무 힘에 겨워 금세라도 쓰러질 것 같은 얼굴을 하고 있으면서도 이 자신을 믿어주는 사람을 위해 무거운 발걸음을 옮길 줄 아는 사람이었다. 처음 보는 내 앞에서 펑펑 눈물을 흘리면서도 이 걸음을 멈추지 않는 그 사람은 진짜 아빠였고 남자였다. 나도 우리 애들에게 그런 존재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만든 그 사람의 앞길에 서강이 깃들기를. 다들 영문을 몰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나섰답니다. 시아버지께 들은 그 이야기를 전해드렸어요. 처음엔 무슨 소린가 하셨는데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는 다들 숙연해지셨어요. 세상에 어쩜 그런 인연이 다 있을까 싶으셨던 거죠. 제가 전에도 이 집 사겠다고 한 적 있습니다. 사부인은 절대 안 파신다고 하셨지요. 혹시 기억나십니까? 네, 시세보다 훨씬 더 쳐주신다고 하신 분 맞으시죠? 네, 그때는 못 샀지만 지금은 사야겠습니다. 단, 이 집을 사는 대로 바로 전세를 놓을 겁니다. 이미 전세 계약자에게서 전세금도 받았으니 안 파시면 제 입장이 곤란해집니다. 엄마가 어쩔 줄을 몰라 하시대요. 어차피 집을 팔아야 하는 상황이긴 했습니다만 이런 식이 될 줄은 몰랐던 거죠. 엄마의 망설임을 끊어내야 했습니다. 엄마, 빨리 도장 찍어. 그래야 내가 들어가지. 그게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긴. 내가 바로 그 계약자라서 그래. 시아버님의 배려셨습니다. 저희 가족이 당장 갈 곳이 없는 상황인 걸 알고 그리 해주신 거였어요. 물론 전세금은 터무니없이 작았습니다만 분명히 제가 치르긴 했거든요. 그 와중에도 시어머니가 안 좋은 표정을 지으셨어요. 단단히 불만이 있으신 표정이었죠. 근데 시아버지가 그걸 지켜만 보고 있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지금 입고 있는 옷, 들고 있는 가방, 끌고 온 차부터 모든 게 이 경은이 외할아버지에게서 나온 거야. 그분이 아니었다면 난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거다. 부탁이야. 그게 싫으면 가장의 명령이라고 생각해도 좋고, 이 시간 이후부터 두 아이 결혼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 말은 없는 거야. 내 말 무슨 말인지 알겠지? 시어머니가 아무리 그래봐야 시아버지 앞에서 뭐라겠어요. 그렇게 저와 남편은 부부가 되었습니다. 부모님은 제 전셋집, 그러니까 외할아버지 집에서 살고 계시고요. 아빠의 사업은 좋은 투자자를 만나 순풍에 돛단 듯 나가고 있어요. 그 투자자가 대충 누구인지 눈치를 채셨을 겁니다. 이 모든 게 외할아버지가 베푼 선의에서 비롯된 일이었어요. 부모가 덕을 베풀면 그 공이 자식에게 미친다는 말이 그래서 있는 거랍니다. 참, 그때 시아버지가 써서 할아버지 집 앞에 걸었다는 편지 있지 않습니까? 저희 집 가보 목록 중에 그게 남아 있었어요. 외할아버지가 감동을 해서 그 날짜 신문에 붙여 놓으셨거든요. 제가 공개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인데 시아버지가 그걸 공개하면 전셋집을 뺀다고 협박을 하시는 통에 못하고 있습니다. 많이 창피하신가 봐요. 그래도 언젠가는 공개할 겁니다. 열심히 돈 벌어서 그 집을 시아버지에게서 사들이는 순간 그럴 거예요. 언젠간 그럴 수 있겠죠?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 오늘 사연은 참 가슴 따뜻한 이야기였네요. 부모가 덕을 베풀면 그 공이 자식에게 미친다라는 말이 가슴에 와닿는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저도 덕을 베풀면서 살아가야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